음악이 잔잔히 깔린다. 카메라는 새벽의 바다를 비춘다. 파도는 느리게 밀려오고 햇살은 아직 희미하다. 목소리가 천천히 깨어난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단 한마디의 말로 평생 마음에 남는 이가 있고, 반대로 오랜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이도 있죠.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잠시 여백이 흐른다. 그 답은 화려한 경력이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첫 마디에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동안 그 첫 마디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면 된다. 이 짧은 세 글자는 그가 세운 제국의 출발점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힘은 단순한 낙관에 있지 않다. 하면 된다는 말의 결심, 언어의 실천이었다. 그는 세상이 막혀 있을 때 된다라고 먼저 말했고, 그래서 결국 길을 열었다. 그 한마디는 행동을 낳았고, 행동은 인생을 바꿨다. 나이 들어 삶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낄 때 그 말의 본뜻을 다시 새겨야 한다. 말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인생이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안 돼, 늦었어, 이젠 힘들어, 그 말들은 어느새 우리의 현실이 된다. 반대로 해볼까?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라는 말은 남은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 정주영의 철학은 단순히 기업인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말의 태도로 세상을 바꾸는 법이었다.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녹였다. 그의 언어는 믿음을 만드는 언어였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대화가 자꾸 어려워졌다고 느끼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이제는 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말을 바꿔보세요. 아직 끝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정주영의 인생 철학을 통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를 함께 탐구합니다. 품격 있는 말, 그리고 다시 살아볼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언어가 인생을 만든다. 정주영의 실천 철학. 말의 품격이 인상을 가른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그중 진심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대화로도 마음에 오래 남고, 어떤 이는 수십 번을 만나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바로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첫마디에 있다.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하여 자제를 잃으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는 수많은 인간을 관찰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화려한 옷과 명함이 아닌 평소의 말투가 그 사람의 품격을 증명한다는 뜻이었다. 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빠르고 소란한 현대 사회일수록 조용한 말의 힘은 더 빛난다. 우리는 정보에 쫓기며 살아간다. 스마트폰 속 메시지, 성급한 답변, 거칠어진 말투. 그러나 그 속도 속에서 품격은 종종 사라진다. 빨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다.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 정주영 회장도 같은 맥락의 삶을 살았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장황한 설명을 싫어했다. 대신 간결하고 단호한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될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는 언제나 된다 라고 답했다. 그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였다. 그렇게 말했기에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말은 약속이며 약속은 신뢰의 씨앗이라는 것을.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커피숍의 점원에게, 가족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말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숨어 있고,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말 속에는 희망이 숨어 있다. 말은 단지 공기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현실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말을 조심하라고 했다. 왜일까? 그는 알고 있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이 곧 자신의 인격을 대표한다는 것을. 현대의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의 코드이며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많은 지식보다 더 나은 언어를 필요로 한다.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이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다. 단지 한마디 말의 품격을 바꾸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정주영의 말과 실천. 언어는 결심의 그릇. 정주영의 인생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먼저 하면 된다라는 말부터 기억한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고방식이자 실천의 선언이었다. 그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번 내뱉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한마디는 늘 무게가 있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경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었다. 외국의 거대한 조선소를 보고 많은 이들이 한국은 안 된다고 했다. 그때 정주영은 담담히 말했다.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나?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길을 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해냈다. 울산의 맨땅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세웠고 그 한마디는 결국 산업의 지형을 바꾸었다. 이렇듯 그의 언어는 늘 현실을 움직였다. 그는 말을 통해 자신을 설득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세상을 설득했다. 된다. 책임지겠다. 이 길이 맞다. 이런 짧은 문장들은 단호했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확신과 동시에 책임이 있었다. 말이 곧 행동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정주영의 말에는 논리보다 신뢰가 있었다. 그는 수치나 계획보다 사람의 의지를 믿었다. 안 된다는 말 앞에서도 그런 방법을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는 말로 희망을 심고 그 희망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다. 말의 온도가 낮으면 마음도 식는다. 그러나 그의 말은 언제나 뜨거웠다. 사람들은 그 열기에 감화되어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다. 이런 철학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정주영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늘 새로운 일을 구상했다. 그는 늙음을 핑계로 삼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다. 다음엔 더 잘하자. 이제 시작이다. 말은 나이와 무관하게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몸은 세월을 따라가지만 언어는 마음을 되살린다. 당신이 오늘 내뱉는 한마디가 내일의 방향이 된다. 말은 결심의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담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정주영처럼 말하라. 된다.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일 것이다. 겸손의 언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품격 있는 말의 출발점은 언제나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비우는 일이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마디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완곡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철학적 태도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정에서 찾았다. 그가 자식들에게 늘 당부한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였다. 그리고 정주영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그는 현장에서 일꾼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었다. 그게 진짜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는 먼저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네 라며 상대의 시각을 열어두었다. 그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답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언어가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다. 말의 겸손은 사고의 여백을 만든다. 단정하지 않기에 대화가 이어지고 열린 질문이 되기에 아이디어가 자란다. 반대로 그건 아니야, 틀렸어 라는 말은 문을 닫는다. 그 순간 대화는 논쟁이 되고 마음은 멀어진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종종 경험으로 판단하려 한다.
내가 다 겪어봤어. 그건 안 돼.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젊은 세대의 언어와 기술은 다르고 생각의 방향도 다르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바로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은 상대를 가르치려는 태도 대신 배우려는 태도로 바꾼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젊게 만든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겸손한 언어는 신뢰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현명하게 보인다. 상대는 방어를 내려놓고 대화의 문이 열린다. 겸손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다. 정주영은 기술자나 청년들에게 자주 말했다. 모르면 물어봐라. 묻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른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그 말은 평생을 관통하는 진리였다. 겸손은 자존심의 포기가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겸손한 한마디는 그 배움의 문을 연다. 오늘 당신이 대화 속에서 이 말을 써보라.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순간 당신의 언어는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마음은 열린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대화의 첫걸음이다. 2.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의 기술, 배려의 언어. 혹시 괜찮으시다면 품격 있는 사람은 부탁하거나 제안할 때 힘 대신 온기를 사용한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간을, 마음을,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언어적 존중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업의 중심을 늘 사람에 두었다. 해외 협상 자리에서도 상대의 표정 하나, 말의 억양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늘 부드러운 한마디로 상황을 풀어냈다. 혹시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단호하지만 결코 공격적이지 않은 말이었다. 그 한 문장은 협상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품격이었다. 이 말의 힘은 심리학에서도 입증된다. 언어학자 로빈 라고프는 선택권을 주는 말, 이 인간의 방어 본능을 완화한다고 했다. 명령형 문장은 상대의 자율성을 위협하지만 제안형 문장은 관계를 평등하게 만든다. 이거 해주세요가 아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실래요? 라고 말할 때 상대는 협력자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심코 단정적인 말을 하기 쉽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명령처럼 들릴 때가 있다. 관계는 의도보다 뉘앙스에서 갈린다. 그럴 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한마디는 세대의 벽을 허문다. 손주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까? 그 말은 충고가 아닌 함께 생각하자는 초대가 된다. 노자는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배려의 언어는 바로 그 물의 언어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적신다. 빠르게 흐르지 않아도 끝내 도착하는 말이다. 정주영의 사업 철학도 이와 닮았다. 그는 항상 사람의 사정부터 물었다. 그 일, 힘들진 않나? 당신 사정은 어떤가? 이런 말들이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신뢰가 곧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지만 품격 있는 대화는 속도를 늦춘다. 잠깐의 멈춤이 타인을 존중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부탁하기 전 단 한마디만 더 붙여보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말은 당신의 온기를 담아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꿀 것이다. 존중의 언어,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화란 결국 듣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듣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라는 말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표시이자 진정한 경청의 신호다. 이 짧은 문장은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세워준다. 우리는 종종 이건 아니죠, 그건 틀렸어요 로 대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순간 말의 문이 닫힌다.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그 뒤에 어떤 옳은 말도 더 이상 닿지 않는다. 정약용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가려서 하라고 했다. 말의 내용보다 먼저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이다. 정주영은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말한 부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 그 한마디는 사람을 살렸다.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상대의 말을 인정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는 대화를 이어갔다. 상대방은 반박당했다는 느낌보다 함께 문제를 푸는 동료의 느낌을 받았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라는 말은 이런 힘을 가진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 후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말씀하신 부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낀다. 관계의 긴장이 풀리고 진심이 전달된다. 존중의 언어는 논쟁을 이기려는 말이 아니다. 함께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본질은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라 했다.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아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말보다 태도로 평가받는다. 같은 말이라도 존중이 담긴 말은 사람을 살리고 무시가 담긴 말은 관계를 끊는다. 회사든 가정이든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손주가 틀린 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니야. 대신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단다. 라고 말해보라. 말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의 온도도 달라진다. 정주영의 철학에도 늘 이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상대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자신의 일을 생각했다. 존중은 그에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성공의 기술이었다. 상대를 세우면 함께 오른다. 그것이 존중의 언어가 가지는 가장 큰 힘이다. 당신이 오늘 대화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로 시작한다면 그 순간 이미 관계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품격은 말의 높이가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높여주는가에서 결정된다. 감사와 위로의 언어, 공기의 밀도를 바꾸는 말. 품격 있는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감사와 위로가 흐른다. 이 두 가지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따뜻하게 데운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한마디가 공기의 밀도를 바꾼다. 긴장된 자리에 공기가 풀리고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 정주영 회장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도움에도 고맙네 라고 말했다.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를 이끌던 자리에서도 밥을 지어준 직원에게 오늘 밥이 참 맛있네 라고 했다. 그의 감사는 의례가 아니라 진심의 습관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돈과 지위는 사람을 잠시 움직이지만 진심 어린 말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정약용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을 도운 백성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그대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추운 밤을 견딘다. 이 한 줄의 말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감사의 말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강한 위로가 또 있을까?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고 수면의 질이 높다고 한다. 감사는 단지 관계의 윤활유가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이다. 말의 방향을 불만에서 감사로 돌리는 순간 삶의 분위기가 바뀐다. 위로의 말도 마찬가지다. 힘드셨겠어요. 많이 속상하셨죠. 이런 말들은 해결책보다 먼저 마음을 어루만진다. 정주영은 위로의 방식도 달랐다. 그는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했다. 공감은 동정이 아니라 함께 서주는 용기였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이 두 언어는 더욱 필요하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관계, 병원 진료나 낯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감사와 위로는 인생의 온도를 높인다. 오늘 만나서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 품격 있는 사람은 위로를 잘한다. 그러나 그 위로는 가볍지 않다. 말 한마디가 따뜻한 이유는 그 안에 존중과 경청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진심이 없는 위로는 공허하지만 마음이 담긴 위로는 기적이 된다. 오늘 하루
마음속의 공기를 바꿔보자. 감사합니다. 힘드셨겠어요. 이 두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것이다. 품격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3. 깊은 관계를 만드는 언어의 습관. 신중과 경청의 언어. 모른다고 말할 용기.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의 무게를 안다. 그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상대가 말할 땐 끝까지 듣는다. 이 단순한 두 가지가 인간관계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정약용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뱀이다라 했다. 세상을 꿰뚫은 학자가 말한 N의 경계는 사실 말의 경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잘 모르는 일에도 의견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뢰는 조금씩 깎인다. 반대로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라는 솔직한 한마디는 오히려 신뢰를 쌓는다. 정직함은 언제나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정주영 역시 신중한 언어의 힘을 알았다. 그는 늘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숫자 하나, 보고서 한 줄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 태도는 단순히 일의 습관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부하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보세. 짧은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렸다. 경청은 곧 존중이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종종 말이 많아진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품격 있는 노년은 오히려 말을 줄이고 듣는 데 집중한다. 손주가 서툴게 이야기할 때,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급히 조언하려 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춰보라.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깊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 이 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 말한다. 상대의 말을 요약하거나 확인하는 습관. 그 말씀은 이런 뜻이신가요? 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말이 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정주영은 경청의 리더였다. 그는 기술자, 농부, 사무직원, 누구의 말이든 귀 기울였다. 그리고 필요할 땐 그건 내가 몰랐네. 자네가 더 잘 아는구만. 이라고 했다. 이 말 한마디가 조직의 문화를 바꿨다. 그는 아는 척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걸 배웠고 더 많은 사람을 얻었다. 모른다는 말은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성장의 선언이다. 더 듣겠다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초대다. 말의 신중함과 경청의 습관,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깊이 있게 만드는 품격의 근육이다. 오늘 하루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라.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네요. 말씀 계속 들려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품격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인정과 격려의 언어. 진리 앞에서 이기는 법. 품격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진리 앞에서 함께 서는 법을 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의 언어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평생 배우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새 책을 쓰고 남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학문의 깊이는 겸허에서 자랐고 인품의 빛은 인정에서 나왔다. 정주영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는 현장 직원이 자신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내면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자네 덕분에 길이 열렸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고 회사의 엔진을 움직였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성장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수용적 관계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킨다고 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인간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 생각은 저도 배워야겠네요. 이런 말들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의 신뢰를 깊게 만든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늘 젊다. 그건 내가 몰랐네. 배워갑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늘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그건 다 알아. 그건 옛날부터 그래. 라는 말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지혜는 마음이 열릴 때 들어온다. 정주영은 칭찬의 기술에도 탁월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다. 작은 성공에도 대단하네, 자네 덕분이야 라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는 알았다. 사람의 에너지는 질책보다 인정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질투와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바로 격려다. 괴테는 말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도 축복받는다. 진심으로 타인의 성취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도 시도해보자. 가족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야.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따뜻해지고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인정과 격려의 언어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말은 언제나 그 사람 자신을 더 크게 만든다. 사과의 언어.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 품격 있는 사람은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두려워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짧은 말이 관계를 되살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실수를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한 번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았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다시 해보자.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날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그가 수많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사과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행위다. 나약한 사람은 변명으로 자신을 감싸지만 강한 사람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정약용 또한 언행일치를 강조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 신뢰는 무너진다고 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사과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진정한 자존심은 실수를 숨기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땐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 말을 괜히 했어. 이런 짧은 고백이 관계를 되살린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다. 왜냐하면 사과는 상대의 감정을 우선으로 두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의 사과는 무겁다. 변명이나 계산이 없고 오직 진심만 남는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필수다. 오랜 친구와의 오해,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작은 다툼, 그 어느 것도 늦지 않았다. 그땐 내가 그 말을 너무 거칠게 했네.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네. 이런 한마디가 수년의 거리감을 녹인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사과 한마디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일이 잘못되면 부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본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결국 사과는 신뢰를 잃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서 혹시 마음에 남은 미안함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보라. 그때 제가 미안했어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다시 이어줄 것이다. 진심으로 하는 사과는 언제나 품격의 완성이다. 4. 왜 효과적인가? 심리와 뇌의 언어학.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겸손, 배려, 감사, 위로의 말들이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까? 그 이유는 단지 예의 바른 말이라서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존중받는 느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타인의 존중은 음식만큼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심리적 영양소라고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건네면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말 한마디가 생리적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셈이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온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 다음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가장 강하게 느낀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같은 문장들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존중의 신호다. 이 신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방어를 내려놓는다. 대화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는 이유다. 정주영은 이 심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설득할 때 먼저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했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불을 붙이는 문장이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긍정적 프레이밍 포지티브 프레이밍 이 협상 성공률을 2배로 높인다고 보고했다. 같은 내용이라도 문제입니다. 대신 이건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뇌는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 그건 틀렸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런 말들은 상대의 사고 능력을 줄이고 방어적 태도를 강화한다. 결국 대화의 목적이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된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의 방향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기술자다. 노년의 대화에서도 이 법칙은 똑같이 작동한다. 손주에게 그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면 상대는 지시가 아닌 배움을 느낀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대신 그 부분은 내가 더 이해해 볼게 라고 말하면 공격이 아닌 협력이 시작된다. 결국 말은 뇌의 언어이자 마음의 문법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구조가 곧 관계의 구조를 만든다. 정주영의 하면 된다가 단순한 낙관이 아닌 가능성의 신호였던 것처럼 당신의 한마디도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뇌는 들은 말을 현실로 만든다. 난 늦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 반대로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그 신호가 뇌를 다시 깨운다. 품격 있는 언어는 그래서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뇌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당신의 말이 오늘의 세상을 바꾸는 첫 재료가 된다. 5. 실천의 언어. 품격을 습관으로 만드는 법. 일상의 연습법, 신문장 루틴과 체크리스트. 품격은 타고나는 성질이 아니다. 매일의 언어 습관 속에서 천천히 자란다. 정주영 회장이 늘 강조했던 것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였다. 품격 있는 말 또한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첫째, 말하기 전 3초의 멈춤을 연습하라. 말을 내뱉기 전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단 3초만 멈추면 감정의 불꽃은 가라앉고 말의 방향이 달라진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급히 내뱉지 말라고 했다. 이 3초의 여유가 당신의 말에 품격을 더한다. 둘째, 좋은 문장을 메모하라.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같은 문장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라. 매일 한두 문장씩 소리내어 연습해 보면 그 말투가 당신의 언어가 된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말은 결국 습관이니까. 셋째, 경청 루틴을 세워라. 하루 중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의식적으로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같은 짧은 문장은 대화를 이어주는 말이다. 정주영은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들을 때 절대 중간에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들은 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것이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다. 넷째, 감사와 칭찬을 하루 3번 실천하라. 아침엔 가족에게, 낮엔 동료에게, 저녁엔 자신에게. 오늘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그 일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나 자신. 이 3문장이 마음의 피로를 녹인다. 감사는 타인을 위한 말이지만 결국 자신을 치유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다섯째,
감정이 올라올 땐 10초를 세라.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면 후회가 남는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지킨다. 정주영도 중요한 회의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감정이 진정된 후에 돌아와 다시 이야기했다. 그것이 그의 신중의 미학이었다. 여섯째, 자신의 대화를 기록해보라. 스마트폰으로 짧은 대화를 녹음해 듣는 것도 좋다. 자신의 말투를 객관적으로 들으면 의외의 습관을 발견한다. 내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구나. 이 부분에서 목소리가 높았네. 깨달음은 바꾸려는 의지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주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번 주 내가 먼저 사과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는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말보다 표정이 먼저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언어는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걸 매일 하면 언젠가 큰 게 된다. 말도 그렇다. 하루의 한 문장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오늘은 단 하나의 문장만 기억하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품격의 길 위에 서 있다. 관계 장면별 스크립트. 가족, 병원, 금융 서비스에서의 품격 언어. 품격 있는 말은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장 빛난다.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 대화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 한마디가 관계의 향방을 바꾼다. 이제 구체적인 장면에서 품격 있는 말의 쓰임을 살펴보자. 먼저 가족과의 대화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이 거칠어진다. 서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왜 그랬어? 대신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해보라. 단 한 문장이지만 방어의 벽이 낮아지고 마음이 열린다. 손주에게 공부 좀 해라. 대신 요즘은 어떤 게 재미있어? 라고 묻는다면 대화는 명령이 아닌 초대가 된다. 가족의 품격은 지시보다 이해에서 자란다. 두 번째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의 대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비스 현장에서 피로를 느낀다. 기다림, 불친절, 복잡한 절차.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쉽게 올라온다. 하지만 이럴수록 품격 있는 말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느려요? 대신 죄송하지만 혹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라. 상대의 태도는 즉시 달라진다. 부드럽게 요청하는 말은 갈등을 줄이고 도움을 이끌어낸다. 정주영도 협상 자리에서 감정적 언어를 절대 쓰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고 말하며 흐름을 되돌렸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형태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의 대화다. 종종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내가 몇 년을 거래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대신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절차를 다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대화의 온도가 바뀐다. 이 말 속에는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절도가 있다. 정약용이 말한 온유하되 단호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현장에서의 대화다. 식당, 카페, 마트, 병원, 어디에서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말로 품격을 드러낸다. 이게 왜 이래요? 대신 혹시 제가 주문을 잘못 이해한 걸까요? 라고 말해보라. 분노 대신 대화가 생기고 불편함 대신 미소가 돌아온다. 품격 있는 말은 관계를 매끄럽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도 평화롭게 만든다.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이긴다. 세상이 불친절해도 내가 품격 있게 말하면 결국 그 품격이 나를 지킨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장만 기억하라.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문장은 당신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품격은 결국 매일의 대화 속에서 다듬어지는 삶의 예술이다. 6. 다시 쓰는 인생. 정주영 철학의 귀결. 정주영 철학으로 재설계하는 후반생.
정주영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하면 된다였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단순한 근성과 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언어의 힘이었다. 그는 세상이 막혔을 때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된다라고 말했고 그 말은 길을 열었다. 말이 곧 인생의 설계도였던 셈이다. 나이 들어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늦었어. 하지만 정주영은 반대로 말했다. 이 나이에 뭘 못하겠나. 그는 쉰을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70이 넘어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의 말 속에는 나이보다 의지가 있었다. 나이보다 언어가 먼저 늙는다. 이젠 끝이야 라는 말이 삶을 닫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이 삶을 연다. 정주영의 철학은 결국 말의 철학이었다. 된다. 책임지겠다.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지켰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을 움직였다. 삶의 후반부에서도 이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은퇴 이후에도 배움은 계속될 수 있고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제는 배워도 소용없지. 대신 지금이니까 더 배워야지. 이제 친구 만들기 힘들어. 대신 이 나이에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면 삶의 가능성도 따라 달라진다. 정주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를 말로 단정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 대신 한 번 더 해보자를 선택했다. 그는 말의 용기로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다. 삶을 재설계하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다.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습관을 일으키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 정주영이 말년에 즐겨 했던 말이 있다. 늙는 건 몸이지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의 젊음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신의 말 중 하나만 바꿔보라. 피곤하다 대신 조금 쉬면 괜찮을 거야. 나는 끝이야. 대신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말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붓이다. 정주영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말하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후반생을 새롭게 그릴 것이다. 인생의 품격은 결국 하루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거창한 결심도 커다란 계획도 필요 없다. 단지 오늘 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라. 말이 되어야 행동이 된다. 그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그 말의 힘이 여전히 필요하다. 안 된다는 말로 닫혀있던 문을 된다는 말로 다시 열어야 할 때다. 인생의 후반부는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쓰는 서문이다. 그리고 그 서문은 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 나는 아직 도전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이다. 정주영은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이 말을 놓지 않았다. 하면 된다. 그는 그것을 수없이 되뇌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나이 들어 배워야 할 것은 포기하는 법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법이다. 그 시작은 늘 말에서 온다. 지금이라도 해볼까?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이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말은 에너지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정주영은 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절반은 이미 된 거야. 그 믿음은 언어의 씨앗에서 싹튼 것이다. 당신의 언어 속에 용기와 온기를 심어라. 그 씨앗이 자라서 인생의 나무가 된다. 영상이 끝나고도 여운이 남는 시간, 조용히 마음속에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넸는가? 만약 그 말이 따뜻하고 단단했다면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문장만 바꿔보자. 이제 늦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쓰게 할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말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그것이 정주영이 남긴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삶의 철학이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죠. 일단 해보자. 그게 인생의 시작이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늦게 피어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불씨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정주영 인생 철학관,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